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자, Shut up, baby, shut up, baby, 좀 더 힘을 내. 이렇게 하죠, 끝에를. 아, 정말 죄송합니다. 많이 들었네. 부철주야, 당 재건에 힘쓰고 계신 오늘의 수습사원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을 위해서 응원송을 보내드린 겁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업하는 노래를 해주는 프로그램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거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오프라 윈프리도 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제가 제작진한테 매번 항의를 하는데요. 이 자리가 이제 수습이 아니고 고정이 오면 그날로 그만두게 해주겠다. 응원송은 그날로 끝이다. 네, 오늘은 수습사원으로 오셨으니까. 예. 치얼업까지는 좋은데 베이비에 주목하세요. 베이비는 아닙니다. 이런 베이비로는 없죠. 베이비. 예.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 출범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개혁에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기무사 개혁 TF는 혁신안을 서둘러 제출해달라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이야기 듣자마자 저는 이제 우리 최강욱 변호사님이 떠올랐습니다. 기무사 TF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이게 이제 공식 명칭이 기무사 개혁위원회입니다. 근데 국방부 대변인이 어느 날 TF라고 하니까 TF가 지금 통용되는 용어가 돼버리고 말았는데 기무사 개혁 TF가 잘했으면 이렇게까지 위원회라니까 개혁위원회라니까 어쨌든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는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가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 보고 뒤 TF라고 잘못하면은 혼쭐이 나는데 예. 역시나 TF로 역시 유감이었습니다. 유감이었죠. 청와대가 외부자들을 안 보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입증을 한 사안이고요.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청와대와 상관없이 아주 독립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거를 입증하는 사례가 아닌가 싶고. 아니, 그래서 그 사이에 기무사 명칭이 가칭이지만 뭐 국군정보지원사령부로 바꾸고 또 조직을 대폭 축소하는 안까지 포함된 그런 개혁안이 나왔다. 이렇게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 실제 TF 아닌 개혁위원회에 계시니까 지금 내부자. 그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그게 좀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에서 이제 언론에서 그런 식의 보도가 나오던데 그런 게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중에 이름은 그냥 둬도 되는 거냐 아니면 조직 체계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얘기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논의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마치 그게 방향이 정해진 것처럼 보도가 돼서 위원들 스스로도 황당해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주제에 따라서 해야 될 게 있잖아요. 큰 주제가 3개예요. 정치관 개입 금지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두 번째, 민간인 사찰을 절대 못하게 하고 이걸 처벌하는 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기무사 특유의 특권의식 있잖아요. 예. 그걸 철폐할 수 있는 장치는 뭐가 될까, 방안은 뭐가 될까. 이게 이제 큰 주제고 어떤 것들이 이 큰 주제별로 논의돼야 하는지를 쭉 얘기해가지고 그 어떤 쟁점별 리스트가 지금 리스트업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충분한 토론이 진행됐고 아직 확정된 안을 이제 만들어가야 된다. 예. 이 단계입니다. 청와대가 뭐 거듭 계엄령 문건의 진실 여부를 강조를 하면서 뭐 그동안은 좀 쉽게 볼 수 없었던 군과 검찰의 수사 공조에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구성원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게 군과 검찰 공동 수사단장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의 일부는 현역 군인이지만 또 일부는 전역해가지고 민간인 신분입니다. 그래서 수사단장 자체도 사실 검찰과 그다음에 이쪽 군검사가 이렇게 같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수사단장은 노만수 서울중앙지검 조사 2부장 그리고 전의수 공군대령 이고요. 네. 이분이 이제 공동 단장을 하고 수사단도 지금 검찰 측과 군 측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31명이 이제 수사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라든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됐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이분들이 지금 민간인 신분이거든요. 예. 그밖에 하지만 이제 다른 분들 있잖아요. 뭐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현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군과 그다음에 검찰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예. 그런데 예. 이게 계엄령 문건이라는 거예요? 쿠데타 문건이라는 거예요? 뭘 위수령했다는 거예요? 뭘 지금 가정해 놓고 하는지를 난 잘 모르겠더라고. 이게 계엄령 위수령이라면 그 당시에 수십만 명의 촛불 그리고 수십만 명의 소위 태극기 세력이래 가지고 밤마다 충돌을 하고 있을 때고 국가 보위를 책임져야 되는 경찰이나 군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비상계획을 가지고 있어야죠. 제가 인천광역시장을 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소방본부도 이제 광역시장 소속입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비상 계획이 있어요. 컨틴전스 플랜이라고 그러죠. 그런 계획을 당연히 할 수가 있죠. 나는 그래서 이거를 무슨 뭐 대통령까지 나서셔가지고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잘못하는 거지. 대통령이 잘못했다면 그건 뭐 대통령이 그걸 다 챙기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난 초기에 이거 저 드루킹 물타기 하려고 그러는구나. 초기에. 지금 외람되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시네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시네요. 위수령을 문제 삼는 건지 계엄령을 문제 삼는 건지 쿠데타를 문제 삼는 건지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계엄령을 준비하고 실행을 대비한 문건이 약 70장에 달하는 문건이 나왔는데 그걸 대상으로 조사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문건 안에 심지어 의장이 직권상정하게 되면 저지를 시켜야 되고 의원들이 그 상황에서도 반항을 하면 포고령을 반포해가지고 체포해야 되고 이런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 있고 그게 문건에 나와 있는데 그게 그냥 통상적인 비상 대비 계획이라고 느끼셨다고요? 그리고 말씀은- 수십만의 촛불 시위대와 수십만의 태극기 부대가 밤마다 충돌하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까? 대한민국 시내에서 충돌을 했다고요? 서로 간에 다른 장소에서 같은 의견을 표출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충돌의 위험이 있다 이거지. 그리고 경찰도 그러면 이런 계획, 이런 수준의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있는 거라고 하셨으니까. 경찰도 당연히 있어야죠. 경찰도 이런 수준의 계획을 갖고 있을 것이다. 안 있으면 그게 직무유기라는 거지. 경찰도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계획을 갖고 있을 것이다. 경찰 수준에 맞는 계획을 자유한국당 갖고 있어야 의원님께서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정말 끔찍하거든요, 저는. 어떻게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것들을 의회 질서를 파괴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의원들이 결의를 하게 계엄을 해제하게 됐는데 그걸 강제는 못하게 하는 헌법 파괴 사태가 났는데 내 얘기는- 그리고 기껏 하시는 게 한다는 게 드루킹이 그렇게 중요하세요? 드루킹 중요하죠. 드루킹 세상에. 중요하지. 중요하고. 세상에. 자, 내 말씀은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헌법을 파괴하는 건데 아니, 이거 헌법 파괴하는 것은 안 그 되지만 와중에서도 고작 생각한다는 게 드루킹 묻힐까? 그게 그렇게 걱정되세요? 아니 걱정이 아니라 그런 계획이라는 것이고 실제로 무슨 계획돼서 실행 계획이 아니라는 거지. 아니. 초기에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보자 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라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실행을 하는 회의도 한 번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까지 확인된 거는. 실행하지 않을 계획을 왜 세웁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면 실행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게 계획인 거예요. 그다음에 회의가 안 열렸나? 탄핵이 인용됐기 때문에 안 열린 거고 탄핵이 기각이 됐으면 당연히 실행회의가 열렸겠죠.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아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실행 의지가 있어야 계획을 세운다는 건 좀 논리적으로 좀 모순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이를테면 북핵 문제를 다룰 때 저 극단적인 북폭 계획부터 저쪽에 평화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북한을 국제 무대로 끌어내는 것까지 여러 가지 대안을 다 검토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북폭 계획 세우면은 북폭을 실행 의지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컨틴전시 플랜이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거는 저는 제가 보기엔 그런 논리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지 않고 기각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다음 정말 시위가 격화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 계획은 실행됐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국회의원들 해산시키는 거 있잖아요. 대한민국 헌법 체계, 법률 체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결의하면 군대 병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총구를 이용해가지고 국회의원도 구금함으로써 자기들이 군정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 헌법 위반이에요. 자기들도 해명을 못해요. 민병산 대령이니 뭐니. 자기들도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허락을 받으려고 했어요. 미국한테. 아니 도대체 우리 필요에 의해서 우리 법률 체계와 헌법 체계에 따라가지고 계엄령을 했다가 해산하고. 그런데 거기서 왜 미국의 승인이 필요합니까? 쉽게 말하면 계엄령이라는 게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건데 그한테 미국의 허락을 받아서 한다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국에 있는 겁니까? 우선 전제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대규모의 불상사가 생길 경우에 이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계획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동적인 실행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문건 자체 내에서 발견을 한 겁니다. 문건 자체 내에서 그러니까 일부 보수 진영에서 계엄 필요성을 주장하나 국민 대다수가 과거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어 계엄 시행 시 신중한 판단 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자체 내에서. 그래서 전제가 다 성립이 안 됐다는 거고 이제 아까 말씀 중에 이 문건에서도 무슨 국회의원을 뭐 이렇게 뭐 체포 구금한다든지 또 다른 어떤 그 헌법이 위반되는 것을 계획에 넣었다든지 하는 것은 절대로 저는 동의하지 않고 그런 차원에서 이걸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 계획 자체가 아주 정밀하게 내부에서 된 게 아니라 그냥 아이디어 차원을 서로 공유했다고 보는 게
결제방이 없더라고. 그런 것이 어떻게 문건에 파일돼 있던 게 흘러나와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저렇고 저렇게 해서 그러면 저렇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이다. 안 의원님이 이걸 뭐 실행 계획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27일에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행이 되지 않았다고 실행 계획이 아닌 건 아니다. 의지가 있다고 본다. 우리가 여기서 이 군인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위험한 게 아니라 그때 하태경 의원이 군 장성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들도 아무 문제 없다 그랬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한테 쇼킹하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군인들이 87년 전두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우리한테 쇼킹했던 거거든요. 그때 그거는 모두가 합의한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논란이 된 게 과연 이게 내란 음모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죠. 그거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그건 수사를 해본 다음에 그들이 얼마나 계획이 구체적이었는가 이걸 본 다음에 판단의 제가 그 문제라는 부분 거예요.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비하고 음모라는 걸 또 구분하셔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예비에 해당하는 거는 명확합니다. 예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 준비하는 것도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되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예비 음모까지 처벌하도록 별도의 특별 조항들이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내란죄와 군사반란죄 혹은 강도죄 같은 겁니다. 너무나 피해가 커가지고 막중한 상황에서는 이걸 예비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비를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장이 임금을 안 줘요. 그리고 계속 노동자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노조에서 이 사람을 상대로 우리가 어떻게 노동 3권을 활용하여 노동쟁의를 시작할 것인가 이거를 노조 내부에서 비상대비 계획으로 문건에 정리를 합니다. 어느 단계에서 교섭을 제안해보고 그다음에 교섭이 몇 회 진행됐는데도 늘 불응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나오면 우리는 이제 파업을 검토하자. 이런 식의 검토를 하는 것과 자 사장이 돈을 주지 않으니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교섭을 하는 척하면서 뒤로 우리는 암살조를 조직하자. 그래가지고 협상장에 나와서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하면은 칼로 찔러서라도 우리의 목적을 관철하자. 이런 문건을 만들었다고 해보세요. 양자는 두 개 다 비상 상황을 대비한 문건이라고 주장하겠지만 후자의 내용은 명백히 범죄를 예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살인 예비죄로 처벌해야 되는 딱 떨어지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이 10차 동안 개정되면서 지금 현행 헌법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점을 두고 만든 조항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선포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정권을 위해서 선포된 적만 있었고 그 계엄령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해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 헌법 77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국회가 아무 때나 모여서 즉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도록 결의할 수 있도록 헌법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근데 그거를 명시적으로 부정하고 이거를 어떻게 파괴할 것인가를 지금 계획한 문건이 나왔거든요. 이거가 국헌문란이고 국헌문란이 곧 내란인 것이고 쿠데타가 의도하는 것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국헌문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게 전제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지난 저 촛불 시위 당시의 상황이라는 게 매우 평화적이고 헌정 질서를 지키면서 해야 된다고는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행 의지를 얘기할 때 네 가지 중요한 그 당시에 지적했던 것들이 모두 계엄 편람이 이미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들이에요. 보도 통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계엄이 선포되면. 그러니까 그 안에 뭐 일부 언론사 이름이 거명이 되고 뭐 SNS는 사후 검열한다 하는 그런 것까지도 이미 그 계엄 편람에 들어있기 때문에 계엄 편람은 총체적 가이드북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계엄 사령관 육군 참모총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그 계엄 편람에 들어있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부대 배치와 그 말하자면 시내 진주 문제도 계엄이 선포되는 상황이라면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통금도 실시하게 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저희도 이를테면 청와대에 있을 때 어떤 보고서 만들면 어떻게 만드냐면 항상 요약본을 먼저 만듭니다. 다 수집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강론은 여기다 담고 여기에 별로 소리 다 있어요. 이를테면 광우병 사태 나왔는데 이 해법에 대해서 여론 그 지도층에 말씀을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 여기 안에 뭐 별소리 하는 사람 다 있어요. 뭐 심지어 뭐 대통령 하야 한다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진보 쪽에 그러신 분들도 있잖아요. 책임지고. 광우병 촛불 시위를 군대로 진압하는 내용도 아니 물론이죠. 아니 내 얘기는 뭐냐면 그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고. 안 나오잖아요. 하여튼 그 상황에서. 아니 물론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게 상식에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아니 이거 지금 기무사 안에서 자기네가 만들어 본 거지 이게 실행 계획을 담보할 수 없다는 거는 왜 실행 계획을 담보할 수 있는 건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잠깐만요. 계엄 편람을 말씀하셨으니까 계엄 편람에는 계엄법에 의해서 계엄령이 실제로 합헌적으로 발동이 되면
당연히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얼개가 나와 있죠. 계엄 편람에. 예. 계엄 편람에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명백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 시행 계획에. 99년에 그다음에 99년에 그 계엄 편람 안에 들어 있어요. 99년에 군에서 질의를 했어. 국군 참모총장이 계엄 사령이 될 수 있습니까? 그때 그 계엄 편람에 그 육군 참모총장을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이 돼 있다고요. 99년 20년 전인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육군 준장도 할 수 있습니다. 계엄사령관은. 원래 국방부 장관이 제청하면 장성급 장교 중에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틀이 있기 때문에 뭐 SNS 제한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니까 검열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거기 나와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왜 이거를 실행 의지를 담보하고 있다고 보냐면 말씀처럼 거기에 전혀 나와 있지 않은 택도 없는 얘기가 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SNS를 제한하라 그랬지 SNS 활용을 못하도록 전파 방해하라는 내용은 어느 계엄 편람에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결재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실행 계획이 아니라고 봐야 된다. 결재가 없기 때문에 실행 계획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걸 결재를 받아놨으면 차라리 우리는 비상대비해서 그런 논리로 한다면 이 문건을 아예 없애버렸겠지. 네, 그럼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제 말씀 심각한 문제 맞아요. 한번 드릴게요. 그러나 자, 실행 계획이 담보됐다는 건 다른 얘기를 어느 하는 나라 거예요. 계엄 편람에 국회가 해산되는 아니 걸 글쎄 그러니까 아니 그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우리가 보통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계획을 실행 세우고 계획이 있지 않는 한 왜 이런 실행 거를 의지가 있지 않는 한 집어넣는지는. 왜 그런 엉뚱한 얘기를 아니, 듣는 실행 거예요? 계획이 핵심은 굉장히- 이거 아니에요? 이 21세기 대명천지 기무사가 물론 거기 일부 정신 못 차리는 정치군인이 이따위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군을 동원하고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없고 그러니까 기무사에서 만든 문건에는 세부적인 실행 계획이 더 이상 안 이렇다면 나오는 나도 겁니다. 오케이. 예하 부대 만약에 지시하는 이게 거니까. 아니 만약 이게 지금 여권에서 저 의심하고 주장하는 것처럼 이를테면 상부에 보고가 되고 예하 부대까지 다 실행 계획이 전달이 돼서 협의하고 그래서 아 진짜로 이걸 실행할 무슨 어떤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있었구나 하는 것이 드러난다면 그렇지 예하 부대 않겠어요. 전달해서 준비하라는 마지막 문장의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건 세상에 아니고 미국의 청와대 수석과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시장을 지내신 분이 아니, 아니 헌법 질서를 갖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헌법 질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가 중요하잖아요. 헌법 질서 파괴까지 안 갔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헌법 질서가 자, 중요한데 그거 자, 파괴하는 초안이- 거를 기무사가 계획하는 건 하나도 초안이- 안 일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수사에서 초안이 처벌해야 되나? 8페이지가 나왔어. 잠깐만요. 초안이 8페이지고 그다음에 67페이지가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실행 계획으로 가려면 67페이지를 가지고 실무 협의를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상식이죠. 말씀하신 국회의원 뭐 이런 것들은 아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가지고 다 첨삭이 돼서 이것이 완전한 계획으로 나와서 다 결재가 돼야지 이게 계획이지. 너무 조악하다고. 이거는 그냥 하나의 논의 과정의 단계에 있다가 아 이거 안 된다 그만둬라 이렇게 된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올라가서 만약에 이것이 실제로 시행을 하려면은 관계 기관, 관계 부처들이 잘 협의를 해서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가지고 올 때는 다 결재를 해가지고 회람을 해서 다 거기 참석한 사람들 사인하고 이렇게 가지고 해야 그게 실행 계획이지. 그러니까 쿠데타를 이게 갖다가 지금 웬 쿠데타? 무슨 결재받아 쿠데타가 아니라니까. 법적으로 따져보면 그래서 쿠데타가 아니. 쿠데타는 아예 문건 자체가 없는 거예요. 미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실행 계획이 없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비 단계에는 분명히 해당하는 거고요. 있어요. 그럼요. 예비 단계에 해당하는 80년하고 거고요. 전혀 다르고. 어머 지금 세상이 어떻게 40년 바뀌었는데 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3만 불 시대에 똑같은 사고를 쿠데타를 일으킨 일이 역사상 없습니다. 3만 불에. 우리가 적폐청산이 됐건 이 기무사 개혁이 됐건 또 이번 문건 사태를 다루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메스로 환부를 도려내듯이 정확하게 처방을 내라 그거를 따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식칼 들고 덤비는 것 자체가 그건 개혁이 안 돼요. 지금 이미 정적 논란에 이게 휩싸이면서 본질이 흐려지고 있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걱정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좀 침착하게 좀 더 규명하고 청와대가 나서는 거에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뭐 대통령이 이거 4번씩이나 나서 갖고 얘기할 거리예요 지금. 그런데 문건 작성 총책임자였던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이 한민구 전 장관에게 구체적 지시를 받았다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근데 또 얼마 전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내가 문건 지시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더 윗선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사실은 기무사가 처음으로 확인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과연 윗선은 여기까지였을 것인가? 자기들이 이제 말에 따르게 되면 하나 더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한민구 국방장관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 하나 더 올라가야 되는 게 청와대와 연결고리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안보실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관진 안보실장이라든지 이쪽과의 그 보고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한민구 국방장관이 쓸데없이 이런 거 혼자서 하지 않아도 될 짓을 혼자서 했다고 믿지는 않거든요. 제가 한 20년 가까이 지켜본 한민구라는 사람의 성품은
어떤 언론에서도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중간에 돌아오는 사람이다. 저는 뭐 다른 쪽으로 더 비화되는 걸 확대해서 자기 선에서 꼬리를 잘라달라는 얘기로 하려다가 지금 실패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겠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이 예비역 출신들에서도 대부분이더라고요. 그건 장관이 그랬을 리가 없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기무사령관이 먼저 청와대에다가 지시에 의해서 지시를 받고 보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장관한테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만 지금 나오고 있을 것이다. 나중에 라고 제공을 얘기를 했을 합니다. 것이다. 또 하나는 뭐 이런 첨가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한번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추미애 대표가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황당한 얘기를 하거든요. 군에서 뭐 쿠데타 계획을 세우고 있다. 우리 그때 추미애 대표가 미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 상황이 무슨 쿠데타 할 때냐. 이게 가능한 얘기냐. 나중에 보니까 그분 말이 맞았잖아요. 근데 왜 그랬냐면 판단이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는 탄핵이 대부분 다 인용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유일하게 탄핵이 기각될 거다라는 예상을 했던 게 청와대 내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탄핵이 기각됐을 때의 컨틴전시 플랜이 필요했던 거죠. 그라고 한다면 사실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했다라기보다도 이게 청와대의 어떤 필요, 청와대의 상황 인식에서 나온 문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이게 큰 뉴스들이 많으니까 지금 묻혀 있는 아주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는데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시더라도 그 앞에다가 위수령 검토한 게 있었습니다. 그 위수령과 관련해서 엊그저께 중요한 보도가 하나 있었어요. 국방부에서 법령 해석이나 그 군사법 문제를 총괄하는 자리가 법무관리관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 소속의 법무관한테 위수령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지시를 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계엄령이나 위수령 관련 주무부서가 합참이기 때문에 합참 법무실에다가 검토를 시켰거든요. 근데 합참 법무실에서 이거는 위원회 소지가 크고 불가능하고 없어져야 될 제도라는 취지로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 차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고 법무관리관이 그걸 담당 법무관한테 지시를 했는데 법무관이 또 다시 합참 법무실과 똑같은 의견을 거의 비슷한 의견을 낸 겁니다. 아니 법률가로서는 당연한 판단이죠. 그걸 내니까 법무관리관이 그 법무관을 불러서 지시성 설득을 합니다. 이거를 무력 출동이 가능한 쪽으로 검토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서 그 법무관이 끝까지 가이드라인을 준 거네요, 아예. 끝까지 거기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시키겠다고 그 사람 업무에서 배제시키거든요. 거기서 끝나면 모르겠는데 며칠 있다가 그 법무관을 감사를 합니다. 표적 감사를. 그 사실이 엊그제 SBS 뉴스에서 나왔거든요. 그 해당 법무관이 그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 어떤 거는 뉴스를 인용해서 맞다 그리고 어떤 거는 또 뉴스를 인용해서 아니다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이거는 해당 법무관이 당사자의 증언이 나왔으니까 어쨌건 말씀을 드린 수사과정에서 것이고. 밝혀질 일이고 이렇게 아니, 추측을 그러니까 근거로 해서 자꾸 이렇게 아까도 추측을 지금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요. 이 문제의 심각성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장관이 자기 차원에서 그냥 생각해가지고 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앞에서부터 의도가 드러나게 진행되는 상황들이 있었다. 이것이 과연 그 신중한 한민구 장관 머릿속에서만 나왔겠느냐. 저는 뭐 사실은 그 청와대와 무슨 교감이 있는 거라 그러면 전혀 다른 라인을 통했을 가능성은 있겠다라는 솔직 의심은 아직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경호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실제 그때 그 파워가 훨씬 셌었거든요. 그 2008년에 그 이른바 그 촛불 시위 때, 광우병 시위 때 그때는 뭐 어쨌든 시위대가 청와대 근처까지 몰려왔었고 그럴 기세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도 어떤 검토를 안 해볼 수 안 해봤겠어요. 네, 하셨겠죠. 그때 진짜 사상자가 발생했으면 어땠겠냐고.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다 일단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건 그런 청와대와의 고리라든가 아니면 뭐 예하부들 동원해서 하려는 구체적 계획이 있다면 그거는 정말 저도 뭐 그저 쿠데타 예비 음모라고 해도 부인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직 드러난 거는 그냥 저거고 나머지는 좀 추론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납서서 나갈 필요는 없다. 국회 국방위원회 지난 24일에 있었던 그때 그 장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한다. 전혀 아닙니다.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대장까지 마치고 장관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하겠습니까? 명예와 양심을 걸었다는 두 군인의 낯뜨거운 진실 공방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진짜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만 좀 가중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기무사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일개 대령이 국방부 장관을 박아버리잖아요. 기무사니까 가능한 겁니다, 이게.
이게 상상 초월해.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군에는 태양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국방부 장관이고 하나는 기무사령관이다. 이 사람은 누구한테 충성하는 거냐면 기무사령관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기무사 조직에 충성하는 거고 조직의 이름으로 다른 태양을 좀 공격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발칙한 모습을 내가 국회에서 지켜본 거예요 지금. 그래 송영무 책임 있다고 니들 책임이 없어지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은 자기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동안 일이 있었던 일들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 앞에서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지. 국방부 장관을 갖다 박아버리는 이런 건 나니까 이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예. 내가 아주 전혀 다른 시각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런 일 처리는 대통령께서 잘못하시는 겁니다. 왜냐? 지금 사실 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경제가 대단히 어렵죠.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기업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가의 안보라든지 우리나라의 지금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해서 큰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군인들이 장관 말을 안 듣고 하극상을 하고 이런 거를 보여주게 만든 것은 옳지 않다. 국민들이 지금 불안하죠. 야 이러는데 평화도 좋은데 저 김정은이가 이러다 슬슬 밀고 내려오면 어떡하나? 그러면 난 도망가야지. 어디 가서 기업을 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이런 일을 하셔야 된다. 이런 시각에서 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나중에 얘기는 좀 너무 확대 해석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현장을 잘 알아요. 현장을 잘 알아요. 자, 근데 송영무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무사 개혁에 굉장히 그 열의가 있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기무사 입장에서는 자기 조직을 좀 보호해야 될 측면이 있는 거고 개혁하려는 쪽하고 그 다음에 조직을 보호하려는 이 논리가 좀 부딪히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게 중요한 논쟁이 아니거든요. 그래요. 둘 다 잘못했어요. 하면 끝날 문제예요. 본질과는 더 중요한 좀 벗어나 그렇죠. 있는. 본질이라는 것은 기무사에서 말도 안 되는 문건들을 갖다 작성을 했던 거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문건을 작성했고 그 책임이 누구냐, 누가 지시했느냐 그건데 본령을 지금 뭐랄까 가리는 이런 그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뭐 그 사안을 보면서 누가 맞을 가능성이 클까. 근데 저는 이런 경우에는 물론 조직이규지가 작동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아랫사람이 맞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렇죠. 봐야죠. 예. 네. 어쨌건 본인이 배수진을 쳤잖아요. 자기는 이제 군대 그만두겠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 사안은 송영무 장관하고 한민구 장관이 명명백백하게 처음부터 밝히고 처리했으면 끝났을 일이에요. 나쁘게 얘기하면 정치군인 이전에 상당 부분 자기네 보신 차원에서 솔직한 대국민 고백을 안 하고 끌고 오니까 이게 상황이 더 이렇게 꼬이고 얽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든다면 여기서는 기무사 부대장 얘기가 맞다. 기무사 입장에서는 지금 개혁의 대상이 되니까 어떻게든 그 이 국면에서 방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을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장관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이나 태도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불만이 있었겠죠. 불만이나 판단이 있었겠죠. 예, 그런데 그거를 국회 국방위가 열리는 자리에서 군복을 입고 국회의원들의 질의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지금 초유의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찌 보면 그만큼 내부에서 뭐 심한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걸 갈등을 또 최대한 증폭시키면서 구경하려고 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볼 일은 아닌 것 같고 이 개혁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지난한 과제를 통해서 뭘 확인해가면서 가야 되는가를 이 국면에서 저는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드러났다고 맞는 봅니다. 말씀인데 군대에서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무리 더구나 대령이 아무리 기무사 부대장이지만 세계 군 역사상 없는 일이야. 그렇죠. 이 양반의 리더십이 얼마나 우스움은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 개혁령 문건에 제시되고 있는 국회 해산 시도나 무력화 시도를 가지고 본질을 유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걸 그 국면에서는 부인하셨는데 이 국면에서는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 건 아니고 그것도 송영무 정치적 입장에 장관조차도 문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호들갑 떨 일은 아니구나. 조용히 처리해서 문제 있는 부분을 드러내고 개혁하면 된다고 판단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우리가 처리할 때 오바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본질이 흐려진다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자, 아니 요거까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대통령이 정리를 했잖아요. 순서로 본질은 왜 이런 문건을 만들었고 어디에다 보고했고 그걸 왜 그래서 대통령이 정리해요? 했느냐. 수사단에서 하면 되는 거지. 아니, 대통령이 통수권자로서 지금 국민이 계엄령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지를 누가 해야지 불안해합니까? 누가 합니까? 아니, 나 이제 거꾸로 물어보고 싶은데 정말 한번 여론조사 해보고 싶어. 이거 잘못된 건 맞으나 안 지금 불안해한다고요? 이런 문건을 아니 계엄령
모든 사람들이 이런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경악을 했는데 거꾸로 그거를 국민들이 안 사람 놀랐다고 둘이 하시는 회의 한 번도 안 했다고 막. 내란 예비죄의 법률적인 요건을 헌법과 법률과 판례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2인 이상의 사람들이 헌정 질서를 불법적으로 파괴할 목적으로 폭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략의 윤곽을 정하고 상호 논의하여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심리적, 인적 준비를 하는 행위. 이것이 내란 예비죄입니다. 과연 이 문건이 여기에 해당될지 안 될지는 시청자 여러분과 우리 패널들이 다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다리가 한 20개는 이만하시죠. 더 넘어가야 거기까지 가겠네. 바른미래당에서는 실제로 그 책임으로 해임을 거세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어떻습니까? 송영문 장관 경질시켜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나 같으면 개인적으로 경질 뭐 하기 전에 그냥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건 뭐 저 속된 말로 한식해주거나 청명해주거나 똑같다는 소리 있잖아요. 지금 사실 우리 송 장관은 뭐 시간의 문제지 어차피 뭐 대통령이 또 언명을 했으니까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우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바로 양심 고백성사하고 그만두시는 게 저는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일단 뭐 야당의 입장은 이제 개를 잡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끼 쫓던 개를 잡자라는 건데 토끼 입장에서는 저 개가 사라지는 게 상당히 좋다라는 거예요. 라고 해서 오케이 개를 잡았는데 그럼 토끼는 누가 잡느냐라는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기무사 개혁을 지금 해야 되는데 이 개혁이 한창 와중에서 국방장관을 경질한다? 그럼 또 청문회 거치고 정신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경질하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만두라는 그래서 얘기지. 그러니까 그거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정리를 잘하신 것 같아요. 일단 기무사 개혁하게 놔두자. 그다음에 이 문건 수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어디 있는지 밝히고 그 문제점에 입각해서 아까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기무사 개혁을 한 다음에 송영무 장관이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을 묻겠다라고 또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순서가 맞는 것 같아요. 그거를 자꾸 정무적 판단의 단계를 돌입한 거 아니겠어요? 국방부 장관도 그런 판단을 해야 그러나 되고 그 판단이 저는 청와대도 그 좋아 판단을 보이죠. 해야 될 것 같고요. 교수님 말씀대로 장관을 바꿔버리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고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그러면 장관이 사퇴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뭐야,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서로 간에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예. 상황은 정리되겠죠. 예. 자, 경제 걱정으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이후에 노사, 여야가 모두 충돌 중인데 안상수 의원께서는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죠. 아, 위원장이시구나. 위원장입니다. 그야말로 4천. 어디 위원회 예산 더 받으려면 잘 보여야 돼. 자꾸 저 까지 말라고. 우리나라 470조 예산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될 때 제가 실무 책임을 맡은 입장입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초기부터 경제 정책에 대해서 공약과는 다르게 해라. 엄격하게 지키려고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더 큰 틀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달성을 못하게 된다.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역시 이제 최저임금제입니다. 너무 급격하게 시행이 됨으로 해서 시장에서 전혀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이것을 단계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차이를 도세해라. 이게 뭐 우리나라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통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약간 센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이대로 한다면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지지율이 30에서 40%대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뭐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고 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희망을 꺾는 정부가 있을 수 있나?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얘기했고 문재인 정부가 성공을 해야죠. 왜냐하면 그 국민들의 성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당국의 고위자 관계자들이 저희한테 왔길래 이렇게 가다가는 대통령이 나중에 국민들한테 굉장히 신뢰를 못 받게 된다. 따라서 지금서부터도 이건 당시 그냥 1, 2년 내 계책이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3년, 5년, 10년 내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거를 토목 예산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두 번째 R&D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4차 산업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을 예산으로 가져와라. 예산으로. 그래서 각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한 미래에 대한 대비하는 예산을 좀 가져와라. 그러면은 아마 지지율이 한 50%대에서 머물 가능성이 있죠. 사실 제가 그렇게 어드바이스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냥 첨언을 좀 하면 고용이라는 거는 후행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고용이라는 게 성장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지 고용을 먼저 촉진하기 위해서 한다고 해서
고용이 금방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후행 효과라고 얘기했는데 뒤따라온다고. 이 경제라고 하는 게 금방 여론에 반영되지 않아요. 근데 뒤따라와서 만약에 어떤 상황이 고착이 되잖아요. 그 뒤에는 다시 지지율을 올리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예결위원장님 얘기하신 거니까 뭐 만만치 않겠죠. 근데 저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거는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고 그런 면에서 조금 지금부터 이제 그 경제 운용 이쪽에 좀 더 힘을 쏟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 대통령이 갖고 있는 지지율이 사실 비정상이죠.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비정상이죠. 떨어졌는데 60%.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뭐냐면 워낙 못했던 거예요. 그 앞에 두 정권이 그 기저 효과가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 한 정권이라고 그러죠. 예민하게 받아들여. 계속 물고 들어가. 그냥 안 넘어가세요. 꼭. 그다음에 이제 그 허니문 효과라고 하잖아요. 초창기에. 예. 초창기에 허니문 효과도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올 초에 정상화가 되고 있었어요. 쭉. 그래서 올 초에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남북 정상회담이 터지면서 갑자기 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떨어지고 계속 있다가 요즘 그게 교착 상태가 있으니까 좀 떨어지는 거죠. 그 최저임금 논란 자체가 일부 그 영향을 미쳤을 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최저임금 인상해야 된다는 데서는 모든 부분들이 다 아마 동의할 겁니다. 예. 이론이 따라가다 그 속도, 그다음에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론이 있는 거거든요. 예. 라고 한다면 그거는 지켜주고 거기서 이렇게 정부를 비판한다면 괜찮은데 마구마구 최저임금 때문에 뭐 경제가 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질지 모른다. 그다음에 경제 상황이 호전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면 그게 또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이번 정부가 굉장히 세게 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권 2년 차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해서 국민들이 그만큼의 지지와 신뢰를 보내줬다라는 거는 엄청난 책임감을 부여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집중해야 될 부분이 이제 민생을 살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 부분을 모든 것을 다 최저임금을 올려서 생긴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쓸데없이 최저임금 그런 거 갖고 걱정하지 말고 중소상공인들한테 갑질을 어떻게 근절할 것인지의 대책, 예. 불공정한 경제 질서를 어떻게 본인들이 먼저 나서서 공정하게 바꿀 것인지 방안을 내놔야지 이런 걸 가지고 또 뭐 선동하는 거는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야당이 좋아할 게 아니라 그 지지율이 왜 우리한테 오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반성을 하셔가지고 그 서로 그런 어떤 경쟁을 통해서 정말 민생을 살리는 그런 제도들을 꼭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거죠. 네, 사실 이 최저임금 1만 원 이거는 이제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당시 후보뿐만 아니라 5당 후보들 모두가 공약으로 내걸었었던 거죠. 예. 공약은 공약이기 때문에 예. 이제 새로 이제 집권해서 인수위가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야 사실 무슨 주장도 할 수 있는 거고 이거야말로 사실은 대표적인 아주 나쁜 포퓰리즘이에요. 누가 내걸면 그냥 거기 편승해서 그냥 우르르 그냥 무상급식 때도 똑같았잖아요. 누가 100% 하니까 나는 70%다. 사실 100%나 70%나 원칙의 문제고 방향의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좀 없어져야 된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최저임금 때문에 지금 다 모든 게 문제냐 그건 아니나 아주 큰 영향을 준 건 사실이죠. 우선 여론조사에서 당장 드러났잖아요. 그죠? 그 자영업자들이 그 600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론조사에서도 아주 큰 역할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사실은 지난 대선 때 그 대부분 문재인 그 후보를 많이 지지를 했어요. 20대와 자영업자들이 그렇죠. 많이 근데 빠졌다. 거기서 지금 여론조사에서 아주 크게 빠져서 그 10%포인트 이상 거기서 빠졌다는 건 이미 여론조사에 드러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일본이 최저임금 그 위원회에서 25엔으로 할까 26엔으로 할까 갖고 10시간을 토론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1만 원 이거 가야 된다 그러고 그냥 먼저 얘기하니까 거기 맞춰서 갔는데도 노조에서 또 반발했단 말이에요. 그나마도 그 이 산이 범위 놓고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대로 일본 같은 경우도 그 47개 도도부현 중에서 32개가 우리보다 최저임금이 낮아요. 높은 데가 이제 도쿄나 이런 데는 높고. 그러니까 최저임금 높이 전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당연히 가야 할 방향이고 맞으나 그러나 이런 준비를 잘 갖춰서 하면은 매끄럽고 소리 없이 국정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거예요. 디테일이 왜? 부족했다. 그럼요. 그러면서 왜 맨날 시끄럽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바탕에는 뭐냐면 지난 그 두 정권에서
최저임금을 안 올려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확 늦춰버린 거죠. 그래서 그걸 급격히 올릴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여야 가리지 않고 다 공약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 못 지키게 됐다고 사과를 했잖아요. 지금 나온 그 속도가 홍준표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공약했던 그 속도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걸 갖다 미시적으로 볼 게 아니라 거시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일본하고 비교하시는데 일본하고 우리랑 다른 게 물론이죠. 일본은 그 최저임금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이 그냥 최고임금인 겁니다. 안 지켜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 거고요. 미시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예컨대 편의점 문제란 말이죠. 편의점 사장님들 정말로 시급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아요. 예.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럼 최저임금 안 올려야 되느냐 아니면 더 깎아줘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가 이런 겁니다. 임대료 문제도 있죠.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출전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큰 벌어가지고 다 임대료로 나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편의점 매출이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때만 해도 최고임금 계속 올려줘도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왜 매출이 느니까. 근데 그게 재작년부터가 뚝 꺾였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하는 바는 뭐냐? 시장이 포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본점에서 계속 옆에다가 내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을들로 하여금 출혈 경쟁을 하게끔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나라는 또 뭐냐?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높죠. 왜 그러냐? 사회복지 시스템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실직하자마자 바로 자영업을 하도록 내몰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복합적인 전체 그림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인데 요거만 딸랑 놓고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이래서 안 되겠고 동의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 여당에서 또 주장하는 또 부분이기도 하나는 뭐냐면 하죠. 이거 굉장히 근본적인 게 뭐냐면 이거는 사실은 여야 그 논쟁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심각하게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세우는 문제라는 거죠. 이제 디테일 부족에 대해서 저도 이제 조금 덧붙이고 싶은데 이제 아까 말씀 중에서 진 의원님이 이제 또 이제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일부 대안이 됩니다. 뭐 프랜차이즈 문제, 카드 수수료 문제, 혹은 임대료 문제 이렇긴 한데 임대료 문제는 이제 과거와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신촌 같은 경우에 뭐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정말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공실률이 이제 5.8%면서 절반이 매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이제 하향하는 것도 뭐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하향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부에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강남이나 이런데. 근데 전국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이것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는 없다. 일단 그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거기는 이제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의 결말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말을 보여주는 거고 지금 홍대 제가 살고 있는 연남동은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젊은 애들이 와서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좋은 가게를 내요. 한 1, 2년 합니다. 그다음에 없어져요. 임대료가 몇 배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쫓겨난 거죠. 그래서 그 가게가 엉뚱한 데 또 가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젊은 애들이 창의성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 열심히 일한 성과가 어디로 돌아가냐면은 자기 돈을 내자 건물주한테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하지 않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이 돈을 버는 이런 구조가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젊은 애들이 굉장히 절망하는 거고요. 그 또 프랜차이즈 문제가 있는데 예컨대 일본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낼 때요. 본사에서 얘가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요. 봐가지고 수익성이 있는 데만. 그래서 거기서 프랜차이즈점이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점에만 출점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그냥 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출혈 경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대기업의 그 불공정 거래. 쉽게 말하면 중소기업에서도 노동자들 돈 봉급 주고 싶어 하죠. 근데 뭐 갑자기 뭐 회계검사 들어와서 단가를 후려쳐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쪽에서 무슨 기술혁신이 이런 거 할 것보다는 차라리 니들이 시켜주는 대로 싸구려로 그냥 노동력 투여해가지고 맞춤 이렇게 되다 보면 기술혁신도 안 일어나고 그다음에 저임금 노동자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OECD에서 우리가 노동생산성을 올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노동시간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계 기업들이 있죠. 쉽게 말하면 노동력들 착취에 의존해서 겨우 살아가는 한계 기업들을 정리해야지 그보다 훨씬 더 생산적인 혁신적인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죠. 저도 오랜만에 아주 우리 또 진 교수와 그 의견 일치를 보게 돼서 매우 기쁘기 짝이었는데 얼마만이죠? 그 자주 하죠. 근데 100%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프랜차이즈 갑질 이거 사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참 얼굴 들기 창피할 정도인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이더라고. 꽤 유명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뭐 빵집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도 그 매출이 이를테면 연 이익이 한 500만 원 정도 넘어가는 상황이 되면 한 500m에다가 또 내준다고. 네. 그래서 그걸 조장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그 갑질 중에 갑질이니까 그 규제해야 돼요. 예.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연남동 정말 참 비일비재하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 91년에 차지 차가법이라는 거를 제정을 했는데 이건 제가 보기엔 거의 사회주의적인 법안이에요. 30년 동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임대를 하도록 돼 있고 그 임대료를 올릴 때는 이를테면 서로 협의를 하는데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법원으로 가져간다고 이걸 그 조정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요거는 꼭 지적하고 싶어요. 앞에 계시지만 그동안 국회에서 뭐 하셨습니까? 김진태 의원이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예. 상가 임대차 그러니까 보호법 6개 들어와 있는데 블로킹하고 있고요. 또 윤상직 의원도 경제부정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엔 잘못된 거예요. 이건 여야 없이 이건 당연히 해야 되고. 일본이 어디 골목 상권에 들어가가지고 대기업이 계란 팔고 음식 팔고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일본 가보면 다 100년 넘은 노포들이 있어가지고 그 대대로 물려받아가면서 그 지역을 지키면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수용할 건지 거기는 왜 그게 유지된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임대료 문제는 별게 아니다 이렇게 치부할 수는 분명히 없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야당이 이 최저임금 정책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다음에 이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 면밀한 점검이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를 질책하고 감시하는 거는 당연하고 꼭 필요한 일인데 그건 협치를 해야 돼요. 제가 그렇죠. 보기에도. 정말로 그건 여야간에.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지금 다 지적하셨던 이 문제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완성할 건지를 정말 고민해서 해줘야 되는데 예. 그것도 다 이해관계 연연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지금 법사위에서 다 맡고 있단 말이죠. 한 가지만 제가 예. 첨가를 하고 싶은데 같은 말이 얼마 전에 끔찍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임대료 때문에 시비가 나가지고 사실 망치로 공중족발. 사람을 때렸단 말이에요. 공중족발 사건. 그 증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 원한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세상에 임대료 갖다 400%를 올린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이게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딱 안 된다, 사유재산권 침해다 막고 있다라는 게 그 도대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좀 안상수 의원님께 들어볼까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분들이 이제 법사위에 있다 보니까 조금 개인적으로도 그런 소신을 가지고 좀 뭐랄까 이제 소극적인 입장이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의원님 같은 어르신들 전반- 분들이 불러다가 좀 교육도 시키고 혼도 내시고 하시면 그거는 좋겠어요. 우리도 아마도 당에서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정서가 모아질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진짜 의원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이번 20대 국회죠, 지금. 예,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근데 2년 내내 법사위에서 딱 길목 막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고 이 가맹사업법도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법안만 50개가 넘어요. 어쨌든 토론도 안 해. 두 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들인데 이번에 법사위 말고 더 좋은 데로 가시긴 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아, 네, 해결된다고 믿겠습니다. 아니, 왜 7월 중에 우문 이거- 현답을 홍 선생님이 아주 완곡하게. 네, 지금 뭐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나타난 논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논란이 이어지니까 정부하고 여당이 긴급 대책을 내놓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근로장려금의 대상 그리고 예산을 2배 이상 늘려서 열심히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그리고 사업자 지원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이건 뭐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닌 거예요. 충격 완화 요법이다라는 거죠. 처음에 이런 제도를 시행할 경우에 반드시 시행해야 할 제도지만 그 시간 동안에 뭔가 이게 충격이 크기 때문에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걸 좀 늘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랄까 치료법이다라기보다도 대증 그 진통제라고 하나 예. 그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정책의 그 준비 과정에서부터 아주 잘 세련되게 잘 다듬어서 설계가 돼서. 그래서 설계가 잘 돼서 가야 되는데 지금 구호가 앞서서 가다가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또 나랏돈 집어넣고 하다가 안 되면 나랏돈 쓰겠다는 발상이 일상화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뭐 지옥으로 가는 길이 뭐 선의로 포장돼 있다 이런 얘기 이제 경제학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경제 정책의 운영은 선의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경제 생태계 자체가 건강하고 자율적으로 선순환되도록 움직이게 하는 것이 경제 정책의 기본인 거예요. 이쪽에서 왔던 거 다 싹 없애고 저쪽으로 갔다가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또 이쪽으로 갔다가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골병이 듭니다. 저는 이제 수석님의 말씀에 원칙적으로는 동의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좀 전에 우리가 최저임금을 올린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 체질 개선이거든요. 노동 생산성 향상시키고 한계 기업 정리하고 그것들이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느 정도 고통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고통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못 살겠다, 물러가라 막 이러다 보니까 약간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그 불만을 잠재우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원래 경제의 논리에 반해가지고 어떤 정치적 필요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데 사실 지금 여기 들어가는 돈이
정말 세 발의 피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이거 가지고 무슨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전체가 다 모이면 국가 부채가 뭐 예를 들어 몇백 조씩 늘어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 뭡니까? 4대강에다 22조 붓고 자원에게도 40조 붓고 뭐 이랬었는데 4대강에다 22조 붓고 자원에게도 40조 붓고 뭐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별로 쓴 것도 없어 무슨. 아니 아이, 참. 22조에다 더하기 40조면 아니 62조인데 어쨌건 아이 참 또 기승전 MB하고 말씀하셔가지고 대화가 안 돼. 다시 오케이. 4대강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이거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직접 봤는데 이게 기업에서 나온다는 거죠. 시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세금이 어디서 그냥 계획만 세우고 말만 하면 다 나오는 거로 착각을 할 수가 있다. 극단적으로는 이게 그리스나 뭐 옛날로 치면 아르헨티나나 이런 데처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어차피 한정된 세금을 가지고 쓰는데 그런데 이제 막상 정부에 들어서면 진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지. 대통령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공무원들은 정책을 수립해서 이제 뭐 국민들한테 좋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라는 게 당위고 늘 그렇게 해왔다고 주장하죠. 정부가 국민들 앞에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했던 방향이 이런 점에서를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이런 점이 틀린 것 같습니다라고 토로하고 국민들 경제 주체들의 입장에서 자기 돈을 꺼내놓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를 감수할 때 그래 정부가 진심을 보여주니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기꺼이 내가 희생하마라는 걸 할 수 있게 좀 마음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정부가 말을 달려가고 있는데 눈이 가려져 있어서 한쪽만 보고 있다면 이걸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야당과 국회의 역할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 번 나왔지만 국회에서 좀 활발한 토론이 돼가지고 정말로 정치권이 관료들이 못 보는 부분을 제시해 가면서 좋은 방안을 함께 마련해 주셨으면 그게 뭐 시민들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오랜만에 그냥 의견 일치를 보니까 훈훈합니다. 매우 흐뭇하네. 지난 한 주 정치권은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서거에 많은 이들이 정말 충격에 빠졌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많은 시민들이 추모를 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라서 형을 좋아했어요. 잘 가요. 배찬이 형. 두 차례에 걸쳐 경복무로부터 모두 4천만 원을 받았다. 누굴 원망하랴.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대한민국 국민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일 없습니다. 저도 제 의견을 알고 있습니다. 안 의원님도 이게 이제 국회장으로 또 연결식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하셨습니까? 저는 참석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경기고등학교 동문 한참 후배이지만 우리 노 의원이 불과 한 뭐 2주 전쯤 썰전이라고 그러나 그런 프로그램에 같이 이렇게 또 했어요. 그래서 그날 정말 뜨거웠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믿어지지가 않던데요. 정말 그렇죠? 처음에 그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찰청장 청문회 장면인가가 생중계되고 있는 화면에서 갑자기 속보가 뜨는 장면을 봤었어요. 저는 그걸 본 게. 오보인 줄 알았습니다. 예, 진짜로 뭐 깜짝 놀랐는데 스마트폰을 보니까 계속 이게 나오고 있길래 진짜로 그랬나 보다 했는데 지금도 너무나 좀 비현실적으로 다가오고요. 그리고 국회 연결식 장면을 좀 이렇게 먼 발치에서 뵀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 무더위 아래에서 참 많이 우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우리가 이런 분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진보의 아이콘이기도 했지만은 저도 이제 가끔 이런저런 뭐 토론도 같이 해본 적이 있었고 인간적 채취를 갖고 있는 이 이념적으로 경도되면 약간 그런 인간미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참 균형 감각을 가진 300명 국회의원 중에 혹시 없어져야 될 순서대로 한다면 제일 마지막까지 꼭 계셨어야 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안타깝고 다만 그 짊어졌을 그 무게가 얼마나 컸길래 그랬을까 허망한 생각도 좀 드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하다가 소식을 늦게 접했어요. 또 전화가 올려오기 시작하는데 그 인터뷰하고 뭐 어디 뭐 출연해달라 이런 건데 내가 막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전화한 분들한테 내가 좀 무리하게 대했는데 왜냐면 정신이 없는데 진짜 인연이 깊고. 그리고 저랑 같이 뭐 노유진의 정치 카페라는 그 팟캐스트를 갖다 100회를 했잖아요. 1년 반 넘게 매주 만나가지고 했던 분이고 그다음에 또 만나는 분마다 또 아니까 관계가 아니까 또 이렇게 그분들이 나를 위로하려고 하지 이렇게 묻는데 예. 그거 자체가 또 이렇게 부담스러워요. 그때마다 계속 이게 다가오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방송 해야 되는데 사실 일주일 동안 제가 그 인터넷을 안 했어요. 그 뉴스를 안 봤습니다. 와가지고 이거 본 거죠. 늘 소탈한 모습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고 또 정치인의 언어를 시민들이 이제 평가할 때 대충 그려지는 어떤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노회찬 의원의 경우에는 굉장히 정갈했는데 그 안에 품격이 있었고 또 굉장한 통찰도 있었고 또 신뢰의 언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이렇게 국민들이 느끼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가 남긴 어떤 신념 같은 것은 우리에게 좀 과제처럼 남겨지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그 가치를 그 지키고자 하는 신념 이런 것만 있었다면 사람들이 좀 뭔가 거리감을 두고 생각할지도 모를 거예요. 수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걸 넘어서는 인간미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촌철살인이라고 하는 것도 비판해야 할 대상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도 내부에 어떤 재치나 유머가 담긴 이런 말씀 때문에 환호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면에서도 이분이 참 그걸 잃지 않았다. 제가 참 인상 깊은 에피소드를 떠나신 뒤에 들었는데 사모님 성함이 이제 김지선 여사시잖아요. 어떤 여기자 한 분이 이름이 같은 거야. 네. 근데 처음에 이제 국회 출입을 하게 돼서 전화를 드려가지고 네, 저도 이름이 김지선입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인사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전화를 딱 받으시고 아 반갑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이름입니다. 예. 이렇게 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낭만이 있으신 분이라. 누가 그렇게 답을 할 수 있을까? 아 참 너무 참 마음이 예. 네. 노회찬 의원 서거로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어떤 숙제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정치자금법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서거 소식을 듣고 이제 딱 떠오른 19절이 있어요. 하늘 우러러 한 줌 부끄러움 없기를 지는 입새에도 나는 부끄러워했다. 본인 스스로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못된 짓 많이 하는 사람들을 제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역설적으로 여기서 뇌물 받거나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 삶이다라는 게 자기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빈털터리가 되도록 노동 매일 신문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팟캐스트들도 다 무료로 했거든요. 이런 거라든지.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분이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던 모양이야. 내색은 안 하셨는데 뭐 1억 6천의 전세에 빚이 1억이 있었고 그런 사정을 얘기했으면 제가 가진 돈을 이렇게 드리고라도 싶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정치자금법 위반인 거야. 500만 원 이상은 안 되잖아요. 이런 걸 딱 보면서 이게 이래도 되는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은 이게 하도 우리 정치가 그동안에 썩었기 때문에 너무 좀 과도하게 강한 법을 만든 거잖아요. 그랬는데 또 이걸 또 지금 와가지고 다 풀자라고 한다면 좋아할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참 애매모호합니다, 저로서는. 그 사실은 이제 저희가 흔히 오세훈법이라고 얘기하는 그 정치자금 강력히 규제하는 법안이 이제 만들어진 거는 저희가 뭐 다 생생히 기억하듯이 이른바 그 유명한 차떼기 사건 때문에 그 발단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2년이었던가요? 그렇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 이번에 이제 이런 논의가 다시 이제 이 불거진 거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은 해요. 이 돈만 묶을 것이 아니고 고비형 선거 구조나 고비형 정치 구조를 바꾸는 거를 저희 같이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지역주의나 더 당리당략이라는데 얽혀갖고 사실 못 고친 채 이것만 얽어 놓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모순과 부작용이 생기는 거지만 뭐 정치자금법을 개선하자 조금 완화하자는 논의 투명성을 강화하면서 할 수 있으나 그것보다는 차라리 차제에 막대한 돈이 드는 이 구조 그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상가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뭐 애 돌까지 챙겨야 되는 그런 고비용 구조 비효율적인 구조를 고치는 거에도 조금 더 저희가 신경을 쓰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 고인의 뜻에 맞는 것이 아닐까. 안 의원님은 이제 현역 의원이시니까 돈에 대한 고민이 역시나 있으실 것 같습니다. 300만 인천광역시장 선거를 4번을 했고 국회의원 선거를 5번을 치렀고 또 경선이라는 걸 또 4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저보다 선거를 계셨네요. 많이 치는 사람은 없는데 근데 여전히 이렇게 젊으시고 옷도 예쁜 거 입으시고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후원금 좀 보태주면서 그런 얘기하는 약간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잘 이제 살아남은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선거법으로 위반돼서 한 3번쯤은 비용 문제 때문에 그렇고 한 번은 뭐 이런 비방 이런 걸로 해서 이제 했는데 다 법에서 이제 선처를 해서 지금까지 이제 정치 생활을 하는 건데 일단 그 신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게 지금 현재 선거법입니다. 우선 신인 또 원외. 젊은 분들이 정치를 해야지 나라가 또 앞으로 잘 조화 있게 발전을 할 텐데 신인이나 원외들도 국민을 위해 선다고 그럴 때 어떤 제도적으로는 약간 틀어줄 필요가 있다. 지금은 현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임기 내내 모금이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예, 신인이나 아니면 원외 인사의 경우에는 선거 앞둔 예비 후보 4개월 기간에만 전인가 뭐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때만 지금 모금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수석님이 한번 뛰어보셨잖아요. 예. 어떠시든가요, 현실이? 정말 원외 정치 신인으로 한번 뛰어보셨잖아요. 그럼요. 예. 그 벽이라는 거는 뭐 사실은 저도 뭐 나름 꽤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었는데도 쉽지가 않아요. 그때는 그리고, 출판 예. 기념회밖에 방법이 없. 근데 출판 기념회도 최근에는 사실상 이제 규제가 막혀 있잖아요. 네. 막혀 있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너무 가혹하게 그 정치자금법이 타이트한 건 맞아요. 엄격한 건 맞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정치후원금 그걸 저희가 흔히 소프트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쉽게 부드러운 돈이라는 게 정치후원금 뭐 기업에서도 받고 조건 없이 그 낸시 펠로시라고 왜 민주당 하원 의장 했던 민주당의 데모죠. 예. 그분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영향력이 있으니까 1년에 7천만 달러까지 모금을 해서 와. 미국은 또 그게 가능한가 봐요. 이렇게 모금 행사를 하잖아요. 아예. 그리고 이제 밥 먹으면서 돈 받죠. 그리고 그렇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파티하면서. 그 돈을 자기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는 국회의원들한테 또 이렇게 나눠준대. 그러니까 정말 보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건데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를 만약에 풀어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법인 후원 정도는 조금 좀 이제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개인에게 하는 게 안 되면 과거처럼 정당에라도 그런 돈을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개인은 최대 500까지 할 수 있고 법인은 아예 금지돼 있으니까 그렇죠. 개인은 2사람 이상 안 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그 투명성을 전제로 풀어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우리도 이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로비스트 허용하자. 차라리 이렇게 무슨 음성적으로 해서 이게 정치 자금이 되고 뇌물이 되고 하는 이런 거 하는 이제는 좀 더 투명한 사회를 위해서 차라리 로비스트 허용하는 것도 한 번씩 진지하게 검토해 볼 때가 됐다. 그러니까 로비스트법에 대해서 아직 그 시민들의 이해도가 많이 부족해요. 그렇죠. 로비스트법을 딱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 딱 일감으로 드시는 게 아니 지금도 뒷구멍으로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아예 대놓고 하겠다는 거야?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오해가 있죠.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투명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뒷구멍으로 돈 주고서 거래하지 말고 딱 아예 뭐 우리는 정경련이다. 근데 우리는 투명하게 경제 하라, 정책 이렇게 이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렇지. 이걸 지지하는 의원 누구에게 우리가 후원을 얼마 하겠다.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정치적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 정치 후원금 많이 받는 게 정상이죠. 그게 정치적 자원이잖아요. 쓰는 거는 투명하게 관리된다고. 그거야 뭐 당연한 거죠. 그건 뭐 미국에서도. 예, 그건 뭐 미국은 뭐 IRS부터 그냥 선관위까지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보니까 아니, 실제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세세하게 다 공개를 홈페이지에다가. 하고 있으니까 더 후원금이 그러니까. 들어간다는 거죠. 누구나 다 공개할 수는 있고 우리는 정치권이 하도 과거에 뭐 일부에서는 그런 부패 고리 속에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그냥 정치인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이 그렇다니까요. 세비를 받는다는 거는 급여잖아요. 그 급여로 자기 집안에서 살림도 해야 되는데 살림은 남이 주는 돈으로 어차피 국회의원들은 그냥 하는 거고 세비는 세비대로 따로 챙겨서 저금하고 후원금대로 챙겨서 저금하고 이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있거든. 예. 그러니까 좀 알려야죠.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라는 걸. 그 노회찬 의원과 드루킹 관련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결국은 사건 종결로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번 일로 특검팀의 표적 수사에 대해서 책임론을 묻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약간 이제 그렇게 짚을 측면도 있는 게 이게 사실은 본령이 뭐냐면은 여론 조작에 관한 거잖아요. 이 여론 조작의 실체를 밝히자라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격가지로 가버린 거거든요. 그 사실 그 다음에 이거 여론 조작 수사에서 특검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한편으로 뭔가 성과는 내야 되겠고 해서 오히려 이제 노회찬 의원 그 건 쪽으로 좀 집중을 했던 측면이 있고 국민들이 딱 볼 때는 이거 뭐야 격가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불만을 좀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주 검찰의 잘못된 행태가 살살 흘려가지고 이제 기정사실화 시킨 다음에 명분을 쌓아가는 이런 수법이거든요. 그 확인 들어가면 공식적으로는 뭐 그런 사실 없다,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한 분을 구렁텅이로 몰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행태가 좀 반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검에서는 이제 물론 앞으로는 계획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소환도 않은 상태에서 일단 본인이 이렇게 생을 마감을 이제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뭐 우리가 뭐 그냥 안타깝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찌됐든 특검은 특검대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선거법상으로 SNS 공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지 않게 관리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불법으로 여론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그 큰 문제였었는데 돈을 많이 써서 뭐 이렇게 왜곡된 여론을 일반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이제 돈 선거의 어떤 병폐인데 저희들은 창피하지만 잘 몰랐죠. 이것을 뭐 매크로라는 기계를 통해서 하고 뭐 이게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왜곡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 텐데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문재인 후보의 측근들까지 가 있는 거니까 이거를 명명백백하게 가려서 뭐 혹시 벌을 줄 건 벌을 주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거는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많은 매체들이 네이버의 을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공간에서 그런 불법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냥 무법천지로 놔두면은 결국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거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특검이 마지막까지 진실에 접근할 수 있게 그것이 무엇이 진실인지는 저희도 잘 모릅니다. 그렇게 하도록 어느 정도는 성원을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 다 동의하는데 그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은 매크로라는 거에 대해서는 부끄럽지만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줄을 몰랐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선거 때 원래 원조로 제일 많이 썼다는 게 당내 일하던 사람들이 얘기를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좀 특검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진정성을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게. 특검 하라고 그러죠. 뭐. 이 표적 수사 논란은 뭐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본류가 아닌 지류의 수사였던 것도 맞고 현재 저희가 잠정적으로 이 특검에서 그 겨냥하고 있는 몸통은 사실 김경수 지사라는 건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불행한 일이지만 그러나 관련된 계좌 추적을 통해서 돈이 전달된 것이 맞다는 거는 이미 확인이 어느 정도 돼 있던 사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검이 이거를 표적으로 해서 했다는 거는 그건 좀 지나친 얘기다. 그런 생각이 저는 그게 드루킹하고 특검 사이에 이제 플리 바게닝이 됐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검찰 수사에서 그때 넘어갔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 또다시 봐서 띠지가 바뀌었다라는 걸 밝혀내려면 누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그 점을 주목해서 볼 수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미 드루킹이 거래를 갖다 제안했었잖아요, 검찰에다가. 네. 그래서 검찰이 안 받아들이니까 막 조선일보에 막 글도 보내고 이런 친구예요. 특검 딱 바뀌니까 그 거래합시다. 게다가 이번에는 이제 USB까지 내놨죠. 그러니까 이거 USB 내놓고 이거 해가지고 이미 플리 바게닝이 이루어졌고 또 하나는 특검하고 특검보가 또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특검보 이분이 지금 발언을 좀 아주 섹시하게 하거든요. 약간 언론 플레이를 한다라고 할까나? 뭐 가끔 방송에도 자주 나왔던 네. 낯익은 얼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 감각이 있으신 모양이죠.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사람 같은 경우에. 예. 저희가 좋게 얘기하면 플리바게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으나 뭐 결국 이제 마쿠 거래를 한 거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드루킹이 내놓은 USB의 스모킹 건으로서의 그 유효함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특검뿐 아니고 모든 검찰 수사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건 분명히 저희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담긴 진실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인데 저희가 많은 큰 사건들이라는 걸 보면 뜻밖의 아주 우연한 발단에서 또 아니면 개인적 원한에서 이런 것들이 사건의 큰 변곡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수사 지켜봐야 되지만은 저는 분명히 이런 것이 어디선가 나올 거다. 왜냐? 그동안에 보면은 김경수 지사가 여러 번 말을 바꿨잖아요. 그죠? 드루킹 시연하는데 안 갔었다. 뭐 게다가 이것을 더 부추기는 게 지금 유임된 이주민 서울청장이 이 부실 수사했다는 게 여실히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뭐 압수수색 현장 가서 아예 그냥 방치해놓고 있던 것들을 뒤늦게 수거해서 지금 분석하느라고 난리를 벌이고 있다든가. 도 변호사라는 분의 사실 이게 증언 조작이라는 거는 아시지만 중대범죄예요, 이건.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그때 조사 안 해서 사실 무혐의로 처분됐던 게 다시 지금 조사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과 다 이렇게 연결해서 본다고 하면 뭔가 어디선가 지금 이 사건 자체를 전체적으로 축소하려고 은폐하려고 했던 그런 기도가 있었던 것만은 많은 것이 맞는 게 아니냐. 당연히 이용하려고 접근하죠. 누가 선거 브로커라는 건 그럼 선거 그러니까. 브로커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어쨌거나 거기서 만약에 정말로 무슨 치명적인 스모킹 건이 나온다면 김경수 지사뿐 아니고
청와대에도 큰 타격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으나 하여튼 걱정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그 전체적인 뭔가 축소 은폐가 있었다는 것이 만약에 혹시라도 드러난다면 그거는 큰 전국 파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60기가바이트 분량의 파일이 지금 담긴 USB 그걸 비밀 번호와 더불어서 넘겨준 거잖아요. 드루킹이라는 게. 일단 플립 확인을 한 것 같고 문제는 뭐냐 그 안에 이제 뭐가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특검에서는 자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문건인지 봐야죠. 시그널 통해서 나눈 대화 내역, 뭐 만난 일시어 횟수, 보고했다는 댓글 작업이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이제 심지어는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 그래서 얘기하는데. 스모킹 건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는데 60기가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텍스트로 60기가를 채울 수는 없고 60기가를 채우려면 무슨 야동이 있거나 분량이 큰 파일이 있어야지 60기가 되는 거지. 이 60기가에 생각하지 못할 증거가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이 텍스트에는 너무 기대하실 게 없는 것 같고. 아마 똑같은 사안을 놓고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60기가 엄청난 거니까 그 안에 뭐가 있겠지가 아니고 60기가 엄청난 거에 채울 게 야동 같은 거니까 별게 있겠느냐는 건 이건 또 아니 별게 있겠느냐가 아니라 대화에 집착하시는 건 뉘앙스가 좀 그렇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봐야 되고 김경수 지사는 사실 그동안의 그 행태로 봐서도 너무 이거를 본인이 쉽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거짓말해도 소용없어. 어차피 이제 그거는 증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USB 등에 담겨져 있는. 그래서 한다면은 저는 피할 데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죠 뭐. 이건 진짜 뭐 두고 봐야 될 일이니까 저희가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뭐 계좌 추적은 이미 끝난 상태인데 거기 뭐 또 다른 모르는 계좌가 있었다거나 이런 게 나온다면 몰라도 진짜 이 나머지는 60기가바이트의 이 USB가 스모킹 건이 될 수 있을지 어떨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특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여기서 또 이제 김경수 특검하고 지사와 이제 송인배 비서관 소환이 이루어질 것인가? 예. 특검하고 드루킹의 또 이해관계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특검에서는 너 그 돈 주고 협박했지라고 했는데 드루킹은 아닙니다. 협박한 적은 없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또 이제 이게 좀 깨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소환되겠죠 아마. 현재 분위기로서는 뭐 거의 저 100%라고 얘기해도 좋을 만큼 김경수 지사하고 그 우리 저 송인배 예. 피의자냐 아니면은 그렇죠. 이제 참고인. 근데 그건 뭐 사실은 뭐 잘 아시지만 중요한 게 아닌 게 뭐 참고인으로 소환해서도 그 자리에서도 피의자 전환이 되니까 중요한 거는 얼만큼 USB에서 의미 있는 걸 찾아낼 수 있을 것인지 그게 과연 정말로 마지막 남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관건이에요. 그래서 만약 거기서 뭐 진짜 별게 아니고 단순히 뭐 URL 보내고 하는 그런 정도 수준의 상황이라면 뭐 김경수 지사가 뭐 작은 고기도 아니고 큰 고기니까 저는 그물을 당연히 뚫고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고 진짜 뭐냐 그런 그 뚫고 나가기 어려운 튼튼한 이제 그물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이제 큰 스캔들을 번질 테니까 하여튼 그거는 뭐 이제 정말 말씀하신 대로 분기점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출석 요구는 당연히 할 것이고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될 것이고 근데 그 전에 이제 특검이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특검의 수사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처럼 왜 언론에다 대고 자꾸 뭐 이상한 자극적인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부터 좀 쓸데없는 얘기를 흘리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이제 좀 그런 거 하지 말고 스모킹건을 찾은 것처럼 본인들이 얘기를 했으니까 확실하게 분석해가지고 대충 또 어디 가가지고 너 꼬리곰탕 먹으면서 봐주려고 하지 말고 나온 게 있으면 확실하게 처벌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자, 오늘 안 의원님 수습사원으로 외부자들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아 이거 처음에 그냥 원체 전문가들하고 오랫동안 하신 분들하고 하다 보니까 그 주눅 드는데. 천하의 예결위원장님이 지금 국회 가시면 아까 얘기했던 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말 좀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예, 진짜 협치를 해서 반드시 좋은 성과 내주시죠.